내가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건져졌을 때 나는 정말로 죽어 있었다. 나는 무려 20시간 가까이 시체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점차 혈액순환이 회복되었고 몸의 각 기관들도 저마다의 기능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장치를 통해 되살아난 것이다. 물에 빠진 지 1시간쯤 됐을 때다. 나는 춥고 지쳤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이제야말로 마지막 순간이 온 것만 같았다. 나는 끝나가는 헛된 인생에 대한 씁쓸한 감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운 좋게도 괜찮은 영국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내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은행 잔고가 훨씬 많은 인물들이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뭐하나. 나는 가정의 따뜻함을 전혀 모르고 자랐다. 아버지는 이름난 학자였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인간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올 줄 몰랐다. 어머니는 총명함보다는 외모로 훨씬 더 유명했다. 언제나 사교계 속물들의 아첨에 취해 살았다. 나는 여느 영국 중산층 소년처럼 정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내 머리가 굵어지는 걸 보며 뭔가 감지한 내 부모는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무모하고 대담한 짓을 저질렀고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며 내가 오랜 시간 열받게 만들었던 사회에서도 추방당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1,000파운드를 줬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떤 지원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다. 나는 그 돈으로 호주행 1등석 배표를 끊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긴 방랑의 연속이었다. 나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떠돌았다. 마침내 30살 먹은 꽤 유능한 선원이 되었으나 배에서 탈출하려다 너무 성공적으로 재앙을 맞은 탓에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경련으로 오른쪽 다리를 펼 수 없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가벼운 바람에 따라 잔물결이 일었고 그 물결이 내 입과 목구멍으로 들어왔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의식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 증기선의 불빛을 얼핏 본 것도 같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암흑이 되었다. 벌레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봄날 아침에 온화한 공기도 느껴졌다. 한여름의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잔잔하게 흔들리는 파도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졌고 파도는 더 크고 사나워졌다. 나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다. 엄청난 고통이 나를 덮쳤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이 간헐적으로 내 내면의 의식을 가로질러 번쩍였다. 귓가에 세찬 물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나는 깨어났다. 나는 요트 선실 바닥에 몹시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내 머리에는 어떤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 장치는 내 호흡기관을 어떤 기계와 연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나도 과학에 꽤 심취했었다. 실험실의 장비나 일반적인 도구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기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튜브 안에 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산소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호스를 통해 내게 전달되고 있었다. 내 가슴은 오르내렸고 폐는 부풀었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그 기계는 그렇게 본래의 기능이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뜨자 머리와 콧구멍, 입 주변의 장치가 제거되었다. 나는 독한 브랜디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다 내 아버지와 마주쳤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위험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도망친 선원이었고 그는 나를 딱 그렇게 대했다. 그는 나를 관찰하며 기록한 노트를 수정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테이블 가득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가판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선원들의 뱃노래와 도르래 소리로 미루어 우리는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아버지와 함께 태평양으로 항해를 떠나다니 나는 속으로 킬킬거렸다. 그러나 이 비아냥이 누구를 향할 것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알았더라면 나는 다시 바다로 몸을 던져 목숨 걸고 탈출했던 그 더러운 선원 침실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는 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갑판에 나갈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무뚝뚝한 선원의 태도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거기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선원들이 나를 구조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다. 그리고 내 등장이 매우 시의적절했기에 오히려 자기가 신세를 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종의 생물학적 현상에 관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넌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이론을 증명해줬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익사라는 부분에 한해서만 말이지. 그는 자신과 함께 항해하는 조건으로 전에 받던 돈보다 2파운드나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내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나는 선원들과 합류하지 않고 편안한 선실을 배정받았고 식사도 선장과 함께 했다. 그는 내가 평범한 선원이 아니란 걸 알아본 것이다. 나는 이 기회에 그의 환심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어필했고 그리고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머지않아 나는 과학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그는 내 소질을 금세 알아차렸다. 나는 그의 조수가 되었다. 그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도 있었다. 그는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이론을 설명해줬고 나 또한 그만큼 열정적이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다. 깨어있는 시간은 책이 가득한 그의 서재에서 보내거나 그의 계획을 듣고 실험을 도우며 보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하지만 흔들리는 배는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여러 번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멋진 실험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도에도 안 나오는 남태평양의 한 섬을 과학의 낙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기이한 일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부터 간략히 설명해야겠다.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생물학에 매료되고 말았다. 젊은 시절부터 기초학문을 탄탄히 다져놓은 덕에 그는 과학계의 모든 고등 분야를 빠르게 섭렵했고 마침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이 미지의 영역을 선점하려 했고 바로 그 무렵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편이었던 나는 그의 방식을 완전히 익혔고 거의 그와 비슷한 지경으로 미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의 놀라운 성과들로 미루어 그의 정신은 아주 멀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는 내가 평생 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인간이었다. 그는 생명력이 정지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원형질 속 특정 요소와 화합물의 응고에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인공적인 수단을 통해 이 원형질의 응고를 방지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조차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신체의 어떤 기관도 손상되지 않았다면 죽음은 단지 생명력이 정지된 상태일 뿐이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가 시작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방금 전, 몇 시간 전 혹은 하루 전까지만이라도 살아있었던 생물체가 필요했다. 그는 나를 통해 이 이론을 증명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건져졌을 때 나는 정말로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장치를 통해 되살아난 것이다. 이제 그가 나에 대해 품고 있던 꿍꿍이를 말해야겠다. 그는 먼저 내가 완전히 자신의 소나귀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는 1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후 배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2명의 조력자만 남겨두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설명했다. 그런 후 충격적인 말을 했다.
자네가 내 실험 대상이야. 그간 절망적인 모험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날 가망이 있을지 가늠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건 또 처음이었다. 결단코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선언을 듣고는 바지를 갈아입을 뻔했다. 나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허락하면서도 선택은 어차피 하나뿐이라고 했다. 섬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무의미했다. 유일한 희망은 이자들을 없애버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좌절되었다. 나는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자는 동안에도 2명의 조력자 중 하나가 나를 감시했다. 애원은 소용이 없었다. 나는 내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것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였다. 나는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냉정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과학기계였다. 나는 지금도 의문이다. 그 인간이 어떻게 내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나를 낳았을까? 그에게는 감정이라곤 한 톨도 없었다. 그에게는 오로지 이성뿐이었다. 사랑이나 동정 같은 감정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는 하되 단지 극복해야 할 하찮은 약점으로 여겼을 뿐이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 너에게 생명을 준 것도 나다. 그러니 그것을 거둬갈 권리가 있다면 누구보다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단지 내 생명을 가끔 빌리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뜻밖의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인간사가 아니겠나. 그는 그렇게 되물었다. 나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성공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는 내가 최상의 상태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중요한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처럼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했다. 어쩌겠는가. 어차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몸 상태라도 좋게 해두는 편이 나았던 것이다. 휴식 시간에는 장비를 정비하고 자잘한 실험들을 도울 수 있었다. 내가 그 모든 작업에 얼마나 흥미를 느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실험 절차들을 완전히 숙지하게 됐다. 때로는 내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내가 자신의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게 웃곤 했다. 그는 독극물 실험부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나에게 다량의 스트리크닌을 투여했다. 나는 무려 20시간 가까이 시체로 누워 있었다. 그 기간 동안 호흡과 혈액순환이 멈췄다. 내 육체는 완전히 사망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러는 동안에도 내가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공포스러운 과정을 전부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장치는 말하자면 밀폐된 공기실이었고 내 몸에 꼭 맞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장치는 단순했다. 몇 개의 밸브, 회전축과 크랭크, 그리고 전기 모터가 전부였다. 작동이 시작되면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었다가 희박해지기를 반복했다. 이로써 전에 사용했던 호스 없이도 폐에 인공적인 호흡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패의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장치 안에 놓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비록 모든 감각이 정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고를 방지하는 화합물을 주사하는 것도 느꼈다. 방은 곧 밀폐되었고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끔찍할 만큼 불안했다. 그러나 점차 혈액순환이 회복되었고 몸의 각 기관들도 저마다의 기능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나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먹고 있었다. 내가 이런 실험을 즐겼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2번의 탈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로는 실험 자체에 점차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성공에 들떠 있었다. 몇 달이 흐르자 그의 과학적 상상은 점점 더 광기 어린 경지로 치달았다. 우리는 3가지 독극물, 그러니까 신경독, 가스독, 자극독을 두루 섭렵했다. 독극물 실험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죽는 데 익숙해졌다. 다음으로 진행된 실험은 전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또한 실로 유쾌한 실험들이었다. 우리는 강한 전류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테슬라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내 몸에 10만 볼트의 전류를 통과시켰다.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자 전류를 2500볼트로 낮췄고 그 결과 나는 곧바로 감전사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훨씬 더 대담해져서 생명이 정지된 상태의 나를 3일간 방치했다. 나중에 나를 되살리는 데는 4시간이 걸렸다. 한 번은 파상풍을 유도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했다. 나는 2번 다시 그와 비슷한 실험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가장 편안한 것은 질식이었다. 몇몇 약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또 한 번은 내가 질식하고 나자 3달 동안 냉장 상태로 보관했다. 얼리지도 부패시키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모르게 이루어졌다. 깨어난 나는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부터 나는 내가 죽어 있는 동안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공포는 그가 생체 해부에 점점 강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더욱 커졌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가 내 가슴을 절개해 실험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절개 부위를 정성스럽게 봉합해 놓았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심각해서 나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요양해야만 했다. 마침내 탈출할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이 요양 기간 동안이었다. 나는 마치 실험에 열렬히 몰두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얼마간 휴가를 요청했고 그는 허락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실험에 전념했다. 그는 조력자들이 잡아온 동물들의 생체 해부에 열중하고 있어서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내 실험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듯이 분자를 분해하거나 결합하는 힘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 힘을 발견하고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롭게 조종할 수만 있다면 내 아버지를 어떤 범위 안으로 유인해 넣는 것만으로 그는 즉시 분해되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침내 손에 넣게 된 이 힘은 무기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이 힘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강력한 자석들에 2개의 고출력 배터리를 연결했다. 이로써 2개의 엄청난 힘이 방출되었다. 이 2 힘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무해했지만 공중에 보이지 않는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것을 삽시간에 분해해버렸다. 나 자신도 이 엄청난 힘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뻔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효과는 확실히 입증되었다. 마침내 나는 덫을 설치했다. 자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다. 그렇게 하자 방의 입구는 저승문이 되었다. 나는 침대 옆에 장치를 가동시킬 버튼을 설치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자리를 잡았다. 감시자들은 자정에 교대했다. 나는 첫 번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버튼을 눌렀다. 졸음이 느껴질 즈음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렸다. 문턱 한가운데에 아버지가 키우는 개 댄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감시자는 그것을 주우려고 달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의 옷이 바닥에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비릿한 오존 냄새가 났다. 그 밖에는 별다른 흔적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스위치를 끄고 바닥에 남은 옷가지를 치웠을 때 수처럼 보이는 탄소 찌꺼기를 발견했다. 황이나 칼륨, 철로 보이는 가루들도 보였다. 나는 덫을 다시 가동시킨 뒤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자정에 일어나 2번째 유해를 치웠다. 그리고 아침까지 평화롭게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를 부르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혼자 웃었다. 깨워줄 사람이 없었던 아버지가 늦잠을 잔 것이다. 곧이어 나를 깨우기 위해 그가 내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변화를 더 잘 관찰하기 위해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는 문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치명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후익! 그것은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그는 사라졌다. 그의 옷이 기괴한 형태로 바닥에 쌓여 있었다. 비릿한 냄새와 희미하게 인에서 나는 마늘 같은 냄새가 났다.
옷가지 사이에 소량의 고체 원소 가루가 쌓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나를 가로막던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